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인 김대하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헌신으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를 더 많이 양성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란인데요. 타당하게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안덕선 소장님을 모시고 이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의료인들이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엉뚱하게 의사를 더 많이 뽑아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이 국립대 병원장 협의회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겠다.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의사가 부족하고 외과 의사나 판독할 의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또 파문이 인 적이 있고요. 또 이번에 최근에 신임으로 병협회장이 되신 분도 의대 정원 한 1000명 정도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공식적으로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이제 서울대 병원장님 말씀, 또 새로 당선되신 병원 회장님의 말씀, 아마 그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에서 어떤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시는 거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정권 아니더라도 지난 정권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라든가 정원 주장 얘기는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더 뒤집어 올라가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한 번씩 들춰내는 것이 그 의사 부족 주장과 정원, 증원 얘기인데, 특히 이번에 이제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계기로 어떤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 더더군다나 이 감성적으로 감염병의 공포라든가 또 이것이 의사가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이제 들기 때문에 이것이 더 들고 나왔고, 또 이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의료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이름을 공공의료라고 붙이면서 의대 정원 증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되는 게 이 공공의료란 거를 우선은 규정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이 공공의료냐.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할 때 설립의 주장 근거를 보면 의료 취약지, 상간 도서 벽지라든가 도서, 그러니까 의사가 좀 덜 근무하는 곳, 그 다음에는 소유주가 국공립인 병원에 또 유도, 보건소장, 또 이런 걸 의미도 하고, 또 한편에 거기에다가는 또 글로벌 리더까지 붙여서 무슨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일할 사람들을. 그래서 보면은 공공의료의 실체가 사실은 분명치 않습니다. 뭐 오늘 시간 제한상 또는 너무 깊이 있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미루고, 공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좋지 않은 함의가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건 나중에 밝히기로 하고, 우선은 공공의료라는 것이 실체가 분명하고 또 그걸 이유로 해서 의사가 부족이 됐다 그런다면, 그럼 과연 공공의료를 규정한 다음에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수요 분석, 그럼 몇 명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있어야 하느냐라는 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의료 인력의 수를 조정하는 거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큰 틀의 의료 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잘못 책정한 인원 때문에 더욱 상종화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거나, 또는 많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데 가서 근무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만일에 또 유휴 인력으로 의사가 남아 돌아갔을 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감성적으로만 파악할 일들은 아니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몇 명이 정확하게 지금 부족하다라든가 뭐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과거에 의과대학 설립하는 이유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든가 또는 새로운 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라든가 물론 거기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의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훼손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의료가 어떤 특정 산업적,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휘둘린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사 집단, 또 의료인들의 집단에서는 매우 우리는 보수적이고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뭐 비난하거나 그럴 의도는 그런 건 없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은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나라 전체 정책과 어떻게 맞아 떨어지기에 이게 필요한지. 제 생각엔 지금도 사실 국공립기관에 근무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게 많을 거죠. 작년만 해도 뭐 3억을 주는데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기사까지 내는데 네. 정확히 보면 어떤 조건에서 근무하는데 왜 3억을 주는데도 기피할까 사람들이. 그런 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공립병원이 자기가 있는 보람이 있고 나의 그 의사로서의 신념에 맞고 참 근무할 만한 기관이라고 싶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힘들고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개원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람을 늘린다 그럴 때는 현재 우리 의료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며 정부의 정책과는 어떻게 합치되는 방향에서 인력 조절을 할 것인가에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어디가 부족하면 또 뭐 감염병이 왔으면 또 늘리자. 그럼 뭐 전쟁이 상황하면 갑자기 의과대학을 20개쯤 더 늘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선진화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의료라는 정의가 굉장히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의료에 그런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고 그 인력들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네. 할 것이며 네.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막연하게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되니 일단 의사부터 많이 만들자. 지금 상황이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꼭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적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근거가 꼭 나오는데요. 실제로 OECD 국가 간 의사 수 비교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회원국 평균이 3.4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2.3명. 그러니까 3명 대 2명이라서 얼핏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의사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OECD 숫자는 해석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 나라당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가늠해 보는 먼 거리에서 보는 그냥 한번 픽처를 보는 거지. 실제 그 숫자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수요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은 그 안에는 없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언뜻만 봐서는 우리가 미국보다도 조금 작고 아마 캐나다보다도 조금 작고 그렇지만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OECD 국가에서 의사는 어떻게 근무하는가. 한 예를 들어서 영국만 가본 저도 의과 대학 출신이지만 참 그 사람들 대학 교수 부럽게 짝이 없었던 게 1년에 보통 그 임상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보통 2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휴가가 한 5주 정도 갖고 네. 또 교수로서 나가서 외부 평가하고 사회봉사하고 뭐하고 그걸로 빠져나가는 게 한 4주고 9주 정도 되고 또 영국 모든 의사들이 은퇴하면 자기가 받던 데 한 70%의 급여를 나라에서 주고 그러니까 휴가 기간, 근무 시간 예. 더 쉽게 만약 표현한다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과장 정도 되면 대학병원으로서 아주 어려운 환자 이외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당 몇 명이나 보십니까? 그러면 그게 물론 통계로 잡힌 건 없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좀 과장된 표현이면 2명에서 5명입니다. 대신 꼭 3차 진료 병원에 봐야 될 것들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언뜻 또 선뜻 이해도 가는 게 왜 미국에는 우리보다 의사가 좀 많은데
자기 주치의를 정하는 데만은 몇 달이 걸리고 주치의를 만나는데 2, 3주가 예약을 해야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2, 3일이 아니라 당일 전문의 진료도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더 한심한 거는 2, 3주 있어 예약을 주고 엑스레이 하나 찍으면 그 결과 판독이 또 2, 3주입니다. 그건 현재 미국에서 가정의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봐도 평균 대기 시간이 보통 몇 주거든요. 우린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설적으로 세계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데 더 좋은 접근성을 바라서 의사를 늘려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나오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3차 진료 병원이 말이 3차 진료 병원이지 1차 진료 기관의 기능을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로딩도 많고 환자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같이 논하면서 한번 인력 조정을 한번 해보면 뭐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단순히 OECD에서 숫자가 얼마가 나왔다라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더 늘려야 된다 그런 건. 그럼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전체 GDP 대비에 우리 정도 그렇게 빠른 의료를 받는 나라의 의료비는 얼마나 쓰는가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그 정도 쓸 각오가 있고 늘릴 건가? 그런 논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은 정원을 몇 명 늘릴 때 그것이 공공재로 나라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 나갈 때마다 그 한 사람 졸업생을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돈이 얼마가 계산이 되는데 이런 증언 뭐 주장에는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07년 자료 보면 그 EU 국가에서 의과대학 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평균 4억에서 5억이거든요. 의과대학만. 그 다음에 전문의를 만들어주는데 보통 8년 정도 길게. 전문의도 전공의가 45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기간들이 길고 그 사람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이 그게 얼마겠습니까, 그게. 그걸 다 따져보면 굉장히 큰 돈들이라서 의과대학 증설, 증원 매우 조심스럽고 그들이 얘기하는 에비던스 베이스는 그런 게 에비던스 베이스지 OECD 국가 그 평균 수치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그걸 증거로 내세우는 거는 그만큼 의료 인력 관리인가 헬스 워크포스 레귤레이션 이런 데가 하나도 발달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임상기술, 세부기술은 굉장히 발달된 나라에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위험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평균 의사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진료 자체도 굉장히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의사들의 노동 강도라든지 보는 환자 수, 수술 수 이런 것도 적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외견상으로 볼 때는 의사 수는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한 의사가 하는 퍼포먼스가 엄청 많은 네.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맞습니다. 거고. 네. 그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강도 높은 근무, 오버타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길들여져 있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아마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검사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 이런 의료 인력들이 열심히 일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그 사태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잘하냐, 뭐 방역을 잘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고, 뭐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료인들이 보여준 그 프로페셔널리즘, 전문 직업성, 그거는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럴 때 자기가 하는 일을 접고 거기에 달려가서 도와주고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공중보건이라 그래서 군 대신 3년 지역사회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라에서 자유자재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군의관도 차출할 수 있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힘이 강한 나라로 아직까지 보면 중앙 권력 집중인 나라에서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잘하는데 또 그걸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의 힘이란 걸 찬양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내려오는 독재 시절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도 틀림없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징집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의사들이 보여준 전문 직업성은 정말은 높이 살만합니다. 한 더 재미난 예로 지금 뉴욕주에서 네. 간호사를 구하기가 힘든데 주당 급여를 10,000불을 걸고 있습니다. 일주에.
한 달에 5천만 원입니다. 간호사 봉급이. 네. 그 일을 하는데 또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그걸 주는 거고요. 우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한번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네. 네. OECD 국가의 어떤 의사 수 평균만으로는 이제 좀 비교가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의사가 얼만큼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되냐.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신 자료를 보니까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도 좀 통용될 수 있는 자료인가 이런 의문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접근성이 좋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면적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나라고요. 아마 네덜란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네덜란드의 2배 정도 될까? 그 정도 되는 면적인데 네덜란드하고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70%가 산입니다, 산. 그리고 그 나머지를 농업용 토지 뭐 20 몇 프로 도로 뭐 공공 빼고 나면 사람이 거주하는 국토에서 면적은 사실은 한 3%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면적 대비 의사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뭐 3위 정도로 돼 있는데 네덜란드가 1등이고 이스라엘이 2등을 했는데 네덜란드 가보시면 전체가 평지거나 평지보다 낮은 땅으로 사실은 그 땅에서 의료 접근성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판판한 데니까. 그렇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더 사실은 압축돼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 사람 거주 지역하고 이런 걸 따지면 네. 아마 거의 이류가 될 겁니다, 저희가. 그런 면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들, 그 미국 본토, 알래스카 빼고 본토만 한 나라가 호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비슷한 영토인데 호주도 인구가 2,500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넓은 지역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의사가 부족한 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장 보러 가는데도 1시간, 2시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사를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적정히 볼 수 있는 일거리도 어느 정도는 주어줘야 되고 더구나 전문의를 배치하게 되면 가령 외과 계열이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외과 전문의로서 일주일에 케이스가 몇 개는 있어야 사례가 자기 기술이 유지되고 지식도 유지되고 만약에 그런 것도 없으면 저절로 기술이 퇴화되고 없어지면서 무능력한 의사로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는 흔히 이 지역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데 얘기는 좀 공감은 가는데 산부인과 전문의를 갖다 놨을 때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무슨 수술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이 근무하라 그러면 급여가 높아도 절에도 있기 싫어할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실력은 3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수 교육도 제대로 안 될 거고 환자군도 안 생기고 이러한 이유들이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데도 어떤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는 거 없고 편중 현상을 보일 수도 있고 그 편중이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영토 큰 나라에 비하면은 사실은 그 의료인의 편중 현상은 굉장히 적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외국서처럼 3시간, 4시간 뭐 차를 타고 간다라든가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까운 도시라든지 이런 네. 데까지 접근하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요. 어디 지역이든지. 네. 아마 이건 연구 결과는 아닌데 제 생각에 거의 1시간 차량으로 이동하면 대학병원에는 다 닿을 수 있지 않을까. 3차 상종병원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 요 좀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이야기 나온 것들이 우리 인구 증가율, 그러니까 출산율 하락에 의한 인구 감소도 같이 이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보니까 요새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체감할 기회가 있었던 게 제가 대학에 갈 때 수능 시험을 80만 명 정도 봤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뭐 30만 명대를 그렇습니다. 보더라고요. 네. 굉장히 깜짝 놀란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 수도 줄어들 거라는 말이죠. 예, 실제 인구 수가 줄어들고
그렇다면은 뭐 의사만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감소 추세까지 감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그 관련 과들, 소아과, 뭐 산부인과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 건 틀림이 없는데 이제 반면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함으로써 그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또 고령화 자체가 이게 잘못 정책을 피게 되면 모두가 환자가 되는 고령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한쪽은 의료 수요가 줄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네. 고령화 쪽에서는 높아가는데 그러면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종합병원 스타일의 세부 전문의 진료를 노인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노령이라는 특별한 거를 전공하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과를 거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좀 해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럽에서는 의료인에 비해서 너무 폭발적으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하니까 우리가 전쟁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트리아지, 선별 과정,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라는 의사한테는 악몽 같은 경험이라고 지금 묘사가 돼 있는데 일종의 살생부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의사들 모두가 모두에게 잘하고 싶어 해주는 게 이제 우리의 근본 취지인데 모든 환자를 잘해준다는 게 이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서 어디까지를 해줘야 우리가 갖고 있는 적절한 재원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규모에 맞춰서 노인 의료를 해줄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도 잘 계산을 해서 네.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만일에 우리가 잘못된 계산으로 의사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노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프랙티스의 대상으로 우리 의료 모든 세부 진료의 대상으로 전환되거나 이러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미 그런 지나친 세부 진료의 단점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특히 미국이라든가 이 세부 전문의 진료가 위주되는 나라들에서는 정말 해결해 볼 수 없는 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번 입원하게 되면 조금 중증 환자들은 그냥 열 몇 개 과에서 와서 환자를 보고 열 몇 개 각과 행위별로 수가를 이제 부담을 시켜야 되고 퇴원하게 되면 보통 5개에서 10개 과 사이에서 또 예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적절하게 어떻게 조절을 할지 그건 미국 의사들 스스로도 한탄은 하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구조 변경을 해야 될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1차 진료가 잘 발달된 나라들이 오히려 통합 돌봄으로서 이제 해결하려는 시도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증원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들이 다 전체 의료비 규모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 자료들을 보고 낸 결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1000명을 늘립시다 그러는데 병원장님들이 지금 1000명 늘리자 그러면 졸업생이 나오는 건 빨라야 10년, 늦게는 15년. 어떤 형태의 트레이닝을 받냐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군복무를 하냐 안 해서 달라지는데 지금이 2020년이면 그 증원의 효과는 빨라야 2030년은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구 구조, 그러니까 연령별 이런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네. 각 과목별로도 예측되는 수요가 네. 네. 달라질 것이고 네. 그렇다면 결국 의대 정원뿐만 아니고 이제 각 과별 이런 정원수, 네. 전문의는 얼마나 배출을 해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이 설계가 되어야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부족하면은 뭐 의대 정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그런 자료가 전혀 없이 네. 그냥 1000명이라는 것도 지금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매우 감성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냥 100명, 1000명, 10,000명 할 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단위로서 1000명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이제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글쎄 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구조적으로 왜 이런 자료가 없는가 그러면 정확한 활동 의사 수를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기껏 아마 갖고 있는 게 몇 명의 의사가 청구를 하느냐 무슨 공단이나 심평원에 그걸로 아마 활동 의사를 산정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 안 하는 의사들도 있다는 거거든요. 또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그런 청구 구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더 정확한 통계라 그러면
활동을 하지 않으나 언제든지 필요하면 동원 가능한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아주 은퇴한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직계를 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나라가. 늘 저는 다른 자율규제 측면에서 면허기구를 얘기했는데, 외국은 그 면허기구에 1년마다 신고를 하고, 예. 신분상의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망해서야 이 사람이 면허가 없어졌는지를 아는 우리나라하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료 인력 관리라든가 그게 학문적으로도 발달이 안 돼 있고 너무 취약하고, 그런 의료 면허기구들도 있고 인력 관리를 산정하는 별도의 기구가 또 따로 있어서 같이들 모여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헬스 워크포스 레귤레이션은 그 단위,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주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헬스 워크포스 레귤레이션인데, 그것이 한 작은 학문 분야로서도 발전이 되고 하는데 그거를 전공하는 사람도 없고, 또 주기적으로 복지부는 답답하니까 무슨 산하기구를 이용해서 연구소에서 비전문가들, 연구로서는 전문가지만 실제 그들이 의료 인력 관리의 전문가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전공한 사람은 외국은 틀림없이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산출하는 것 정도는 내줄 수 있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맞다 틀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들 얘기는 정확한 숫자는 오로지 하늘만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네. 굉장히 그 사회 변화 이런 거가 빠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비근한 예로 제가 1990년 캐나다에 살다가 귀국할 때, 그때 보건경제학자라든가 의료인력 관리하는 팀들의 기조는 의사 수가 많으면 의료비를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줄이는 것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좋다 그랬거든요. 네.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너무 많은 데서 의사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서 급히 다른 나라에서 의사를 수입해다가 임시 면허를 주고, 근데 그걸 공급해 준 게 캐나다의 문제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외교적 항의를 우리는 어떡하고 몇 명 안 되는 의사에서 백인들을 다 뽑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부는 쿠바에서 데려다가 해봤더니 쿠바가 얘기하는 의과대학 졸업생은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중간 정도 되는, 여전히 들어와서 또 2년간의 트레이닝을 따로 시켜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게 불과 얼마 전 얘기가 아니거든요. 90년대 얘기인데 지금은 의사를 다 더 만들어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제 또 의사들에 대한 근무 형태가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권리, 노동, 근무 환경 권리들이 주장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의료 수급을 결정하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감성적으로 1000명, 100명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면허 관리라는 거를 사실 뭐 어떤 자율적인 규제, 또 전문가 집단의 위상 네. 강화,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은데, 면허 관리라는 게 어떤 활동 의사라든지 네. 어떤 봉직 형태, 네. 네, 그리고 어떤 각 분야별 어떤 의사 수를 파악하고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게. 그걸 근거로 해서 누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뽑아내고요. 솔직히 캐나다만 가면 1인당 얼마를 벌고 있는지 네. 그런 것까지 다 공개된 자료로 정확하게 나오고, 그걸 보시면 제일 인상적인 게 의사한테 지급되는 그 비용 중에 한 3분의 2는 1차 진료 의들이 가져갑니다. 1차 진료, 그러니까 면담이라든가 인간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포션이 제일 크지, 네네. 어떤 기계나 처치에 의해서 하는 거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한 숫자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네. 듣고 말씀 들어보니까 점점 참 어려운 문제다 이런 네, 생각이 쉽지 좀 않은 드는데요. 문제예요. 네. 네, 소장님,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의대 현황, 그러니까 의대 개수와 정원은 지금 어떻게 되죠? 저희 나라에서 이제 의료 인력을 또 이것도 빨리빨리 성공 사례로, 네. 우리가 건국이 47년이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의과대학이 6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거의 뭐 한 세대 만에, 또는 1990년대 말까지 41개까지 증원을 시킨 나라고,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의과대학을 세워서 처음에는 고전을 했으나
그런 대로 보험제도하고 맞추면서 이것이 다 살아남다가 한 대학이 부실의대로 돼서 네. 10년간의 논란 끝에 이제 폐쇄가 돼서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은 3,050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남대가 폐교되고 나서 예. 한 개 대학에 아직 신규 정원은 살아있죠. 그게 이제 49명입니다. 그래 이제 최근에도 작년이었나요? 국회에서 한번 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고 네. 신설 공공의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의료계 입장에서는 실체가 모호한 공공의료를 위해서 그거를 조달하기 위해서 별도의 의과대학을 세워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국가 예산 낭비겠고요. 네. 하지만 공공의료 인력을 위해서 정부가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 기존의 의대를 활용해서 그 49명을 살리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이나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설의대라는 것이 실제 수요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 또 그것을 정치적인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공약으로 그걸 자꾸 실현하려고 그러고 이미 지금 현 정부에서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순천, 목포, 네. 또 서남대는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아니라서 그 티오는 자기들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과거부터 그런 어떤 한 특정 지역, 마산 이런 데서도 예. 산업의대를 만들어 달라고 그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인구 한 5,200만 저는 아주 굉장히 적절한 규모라고 보고요. 만약에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의 국립대학 아니면 정원이 적은 사립대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음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그걸 이제 국립의료원을 모체로 해서 실습병원으로 하고 의과대학을 만들겠다 그러는 게 굉장한 예산 낭비가 그 안에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성공할지 말지도 사실은 불투명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라는 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거 공약을 우선 충실히 지켜야겠고 국공립 기관에서 의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거나 교고지에 배치하기 위해서 만들거나 국제적인 리더를 위해서 만든다는데 너무 목표가 너무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들이 조합이 돼서 많고 분명한 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신설의대 만드는 거는 더 조심할 일이고요. 제가 의학교육평가원장을 6년 하면서 이렇게 대학들을 보면 우수의과대학, 대학으로서 정말 교수도 좀 괜찮고 병원도 괜찮고 이렇게 우수의과대학이라고 저희가 인정할 만한 규모는 의료원 수입이 다 지금은 거의 조 단위가 넘어가는 데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생하는 의과대학들 보면 의료원 수익이 2천억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국립의료원을 한다 그러는데 그 규모를 보면 한 1,000억밖에 안 되는 규모로서 의과대학의 자생력에 상당한 의문이 생기고 네. 의과대학의 유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속병원으로 유지하는데도 또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투자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은 무슨 특권층인가? 왜 정부의 재정을 그렇게 많이 그 대학에 써줘야 되는가?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늘 논의하고 있는 전공의를 공공재로 보고 교육에 대한 지원, 그것도 없는 차제에 그렇게 많은 돈을 거기에 쓸 것인가? 또는 OECD 국가 예를 잘 드는데 의과대학생 학비를 대줄 것인가? 이런 게 우선돼야 되는 거지 대단히 차별적 요소가 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예산 낭비일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네. 또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간호대학에 비교해 보면 모든 간호대학을 사전제로 바꾸고 200개가 넘는 간호대학을 만들어줬는데 여전히 간호사는 부족하고 60만 명이 넘는 간호조무사가 있어도 여전히 간호조무사는 뽑기 힘듭니다. 이런 걸 보시면 과연 학교 증설이 해결책이냐? 대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론 공공의료를 지금 정의는 못한 상황이지만 뭐 흔히 이제 의료원이라든지 뭐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곳들 왜 많은 돈을 줘도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울까? 뭐 이런 좀 의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사로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진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신의 역량을 유지하고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볼 때 소규모의 공공의대, 또 국립의료원을 기반으로 한 이런 공공의대에서 과연 이 그런 어떤 의료 사각지대라든지 취약 지역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의 의문이 결국 제기가 되고, 과연 정원 만든다고 해서 정말 공공의료가 강화될 거냐라는 의문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의대 정원 이야기 잠깐 네. 나눴었는데요. 사실 90년대 후반에 신생의대라고 흔히 말하는 정원이 뭐 40명에서 한 50명 네. 굉장히 적은 이런 의대들이 여러 개 생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의사가 양성이 돼서 거기다가 의사 면허 취득 이후에 전문의로 트레이닝을 받고 실제 필드로 나오기까지는 사실 10에서 2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니까 맞습니다. 네. 결국엔 90년대 후반에 만든 신생의대 출신 의사 선생님들이 현장으로 나오기까지 결국 또 10년에서 20년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가 말하자면 2010년도부터 2020년도 요 사이에 아마 좀 가속도가 붙듯이 좀 늘어났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결국 지금 3,000명 정도 정원이면은 일단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또 실제로 이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수는 3,200명쯤 됩니다. 그 이유는 의대를 6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은 우리 과거 아주 오래전에 그걸 한번 조사해 봤었는데 평균 졸업 연한이 7.1년이었거든요. 의외로 낙제 또는 휴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7년쯤 걸립니다, 사실은. 네. 그것도 무시 못할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200명씩 진입이 되고, 그럼에도 이제 종합병원들은 종합병원의 전공의 티오를 그거를 나라의 의료 수요에 맞는 디자인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의 생존을 위해서 뽑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들, 배출된 의사보다 더 많은 전공의 티오를 제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재원을 투여하지 않는 한 나라의 어떤 정책에 맞는 전공의 인력 산정이라든가 과별 티오 산정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만 인력을 위해서 1,000명을 또 뽑겠다 그러는 거는 그러한 현상을 개선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의대 정원이 사실 고려할 점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료계의 이런 주장이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도 의대가 늘어나는 과정이 어떤 과학적 설계를 통한 게 아니고 어떤 정치 논리, 어떤 지역 경제 논리 이런 것들에 맞습니다. 입각해서 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과잉 공급될 때 우리 뭐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의사가 많아지면 진료 보기도 더 좋아지고 뭐 진료비도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진료비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은 뭐 의사 늘어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념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날 때 필요 이상의 의사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굉장히 세분화될 확률이 많고요. 굉장히 세분화된 진료. 말씀드린 대로 고령 인구가 늘어가는데 고령 인구가 단순한 고령이 아니라 질병, 그것도 여러 가지 질병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어로 디지즈하고 일리니스 차이인데, 어떤 병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지켜보면서 있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실제로 환자한테 고통을 주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 일리니스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 의사 눈에 들어온 우리가 생각해서 정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다 의료의 대상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의료비 지출도 눈듯이 뻔한 거고요. 또 이제 과다 경쟁이라는 게 의료에서는 지금 정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료가 공공재라면 적당히 설계된 데에서 그렇게 무분별한 경쟁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현재 의료에서도 개원가에서의 경쟁 현상은 굉장히 심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료 환경을 자꾸 나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료의 어떤 질적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숫자가 많아서 남게 되면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나빠질 공산이 더 크다는 거죠.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같은 데 보면 자기들이 원래 희망하는 만큼 의사를 배출하고 또 상당수는 빠져나갑니다. 영국서 전체 의사의 제가 알기로는 30% 가까이가 외국서 자가 들어와서 영국에 남아서 진료하는 사람 포션이 꽤 크고요. 또 미국도 전체 의사의 25%는 외국어대 졸업생이고 전공의 30%가 외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배출하는 인력은 남게는 설계 안 하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인력이 있으면 자기들의 급여라든가 의료 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하게끔 문을 열어주게 되면 항상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의료 인력 충원이 되는데 그런 걸 비춰보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기본 기조는 적정선에서 조금 모자라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남게는 설계 안 합니다. 독일도 근무 여건이 나빠서 2000년 막 독일에서 의사들 파업할 때 한 2만 명의 독일을 떠났다가 15,000명을 현재 외국인 의사로 대체하고 아직 5,000명은 비어 있습니다. 거기도. 근데 거기 계산하는 거 보면 목표가 모든 응급 환자는 25분 내에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런 모터, 거기에서 설계 뭐 이런 것들이 해서 거기에 맞춰가거든요. 또 일반 큰 대학병원에서는 외래를 보지 않는다. 외래 보는 의사와 이렇게 분리라든가 그러니까 제도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 하나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말씀 중에 의료가 공공재라면은 네. 사실 경쟁이 없어야 정상이다. 네. 이 공공재, 공공이라는 단어가 참 뭐랄까요, 그 필요에 의해서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이제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 의사가 양성이 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나라가 큰 역할을 안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양성이 된 의사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공적 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단일 보험 체계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해놓은 방침, 진료 어떤 급여 기준과 거기에 따른 수가에 따라서 진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공공의료를 사실 민간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셈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각 기관이 생존하는 그 과정을 보면 사실 각자 도생하듯이 경쟁을 해서 뭐 잘 되는 곳도 있고 망하는 곳도 있고 의사 같은 경우도 뭐 잘 돼서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뭐 신용불량자가 되는 분도 있고 굉장히 그냥 무한 경쟁 같은 그런 체제란 말이죠. 그런 게 혼용이 되어 있는데 그냥 공공이라는 거를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민간 의료기관이 최근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민간 의료기관은 별로 한 게 없었다. 공공 의료를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요. 그 코로나 사태를 보고서는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4분의 3은 공공이 맡았고 네. 4분의 1은 민간 병원이 맡았고 그 중에 민간 병원에서 병상을 열어주지 않아서 환자가 사망해서 민간 병원의 그 어떤 그 수행 역량 이런 것들에 상당히 공공병원보다 떨어졌다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분의 이제 고려사항 중에 뭐 전체 사망률 이런 거를 보정해서 계산한 치인데 아주 간단히 봐도 4분의 3이 공공병원에서 맡았다면 전체적인 보정치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낮았다 그러면 4분의 3이 담당한 기관이 잘못한 거지 어떻게 4분의 1이 한 기관이 못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것만 봐도 반론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민간 병원에서 병상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랬는지 그거는 제도가 잘못돼서 지방자치단위로 있는 이 공공시설, 보건소 무슨 병원들을 비상시에는 국가통합체제로 쓸 수 있어야죠. 우리 산불 났을 때 옛날에는 지자체 단위로 소방서가 하다가 이제 국가통합해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를 동원할 수도 있고 하면서 그게 좋아지듯이 그런 제도는 고려하지 않고 경기도지사도 처음에 병상 개방하라 그럴 때 굉장히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빈 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못된 거지. 민간 병원이 안 열어줘서 했다는 제가 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네. 그것이 어떤 연구 결과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학자로선 좀 조심했어야 되는 감성적인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게 네. 반드시 공공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소유주의에 의한 개념이냐, 공공의료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거를 어떤 한 단어가서 실체 규명을 하기 위해서 방법 중에 번역을 한번 해보거나 다른 용어로. 근데 이제 영어가 원어민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봐도 공공의료를 번역을 할 수가 없고, 기껏 해본다면 public funded medicine 정도 되는데, 헬스케어, 뭐, public funded 헬스케어인데, 너네 나라는 보험이 단일 보험 아니냐. 그것도 참 어렵다, 그게.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아, 이분들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그 미국에서 얘기하는 지역사회 의료, 커뮤니티 케어. 근데 커뮤니티 케어는 또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성찰도 안 해보고, 일본 사람들이 하는 통합의료가 컴케어. 컴케어라는 게 일본식 통합의료 가지고 한국에서 또 컴케어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거를 본 학자들이 그냥 컴케어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통합의료의 한 형태, 트랜스뮤럴 케어를 지금 컴케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통합의료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용어상의 문제가 심각하고 네. 어떤 학문상의 네오콜로니얼리즘, 신식민지화 현상의 뚜렷이 보입니다. 그건. 몇 명의 관변학자가 그걸 공부하고 와서 했다 그래서 그게 통합의료의 전체도 아니고, 통합의료는 이미 일본이 하기 전에 유럽 사람들이 고령사회에 훨씬 먼저 진입을 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고령화 환자 대체로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가서 지금은 한 20년이 학회 역사만 20년이 넘었고, 꽤 높은 수준의 어떤 학문적 발달도 가져온 게 그 통합돌봄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시작 단계에 있고요. 네, 안덕선 소장님 모시고 지금까지 상당히 이제 많은 이야기, 우리 공공의료의 정의의 문제, 또 최근에 의대 정원 증설에 관련된 이런 제시되는 논거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의료계로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좀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좀 정확하게 설계된 의대 정원이라든지 의사 인력 관리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대안을 우선 간단하게 제시해 보라 그러면은, 이런 보건의료 인력을 총체로 관리할 수 있는, 또 이런 데서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하부 구조를 만들자는 게 주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면허기구, 직종별 그 면허기구가 정부가 하고 있던 그 규제를 벗어나서 보다 정확한 의료 인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일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갖고 있는 국가 의료 정책, 나라의 전반적인 의료 정책 틀, 이런 것들하고 잘 조화하고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돼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외국처럼 전문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를 우선 먼저 대안으로, 사람을 막 이렇게 1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선 그런 파운데이션, 기초 일을 할 수 있는 뭐 정부와 뭐 민간 기구가 반반해서 뭐 연합을 만들다든가. 네, 정부 직접적인 산하기구는 저는 반대고요. 그거보다는 실제 이제 인력을 훨씬 더 가까이서 어떤 임상에 대한 현장 감각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어떤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의료 인력을 갖다 계산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구가 거기서 그런 일을 전담해서 하고 있고, 면허기구하고도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진짜 정확한 추세 만들어내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크게 가면 나중에 대학 정원하고도 굉장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 인력 계통에서 공공재 없이 순수 민간으로만 만들어내는 보건의료 인력 직종도 있습니다. 테크니션 중에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 100개가 넘고 막 이런데도 취업률은 30% 미만인 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의료 인력에 관한 좀 종합적인 계획, 현황 파악, 숫자 제시, 근거 제시를 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이 저는 먼저라고 보고, 세우고 그 사람도 훈련시키면서 이런 걸 만들어내보는, 그래야 뭔가 좀 구체적인 계획에 쓸 수 있고 선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좀 돌아간 것 같은데, 네네.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의사가 얼만큼 필요한지를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네. 추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네.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고, 네.
또 한 가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원 확대 논란이 결국 일어난 게 코로나19, 네네. 감염병 사태에 이제 이런 배경이 있는데, 결국에는 공공병원에 종사할 의사를 키워내는 것 이외에 공공의료기관, 뭐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아니면 음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것이 뭐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진다. 음흠. 비인기과 의사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 음흠. 이런 것들이라서 저는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이번에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는 사실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신데 전국에 뭐 한 200에서 300여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요. 뭐 1년에 배출되는 인력도 많아야 10명 정도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감염병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데 정부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감염내과 의사는 이게 공공 인력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 의료기관에 속해 있으니까 민간 의사로 또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의가 모호하다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데 결론은 자꾸 이 의대 정원 증설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비인기과 전문의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보장성 강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라는 개념을 또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필수 의료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죠. 사실 어디에도 정의가 없지만 그래도 본능적으로 누구나 직관적으로 뭔가 생명과 연관되는 의사가 종사하는 분야가 아마 필수 의료겠구나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런 분야의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고 어떻게 보면 뭐 문제가 있다면 낮은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서 민간에서 의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그 감염내과 의사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감염병이 없을 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 전문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추가 수련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감염병을 반드시 감염내과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입원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중환자의학, 마취과, 호흡기, 내과, 네, 이게 다 같이 맞습니다.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염내과 의사 한 분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전문성이 없는 발언이거든요. 누구나 쉽게 말해도. 그럼 감염병이 없을 때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병 의사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다른 과 의사하고 얼마든지 그거는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의 TO가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수요하고는 거리 없습니다. 거리 없고 병원의 생존을 위한 수요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갖고 있는 숫자 자체도 이것이 어떤 숫자인지는 정확하게 실체 파악도 힘들고요. 그럼 과거에 몇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에이즈가 그렇게 굉장한 위협 요소였는데 그럼 에이즈를 다룰 사람 감염내과 또는 에이즈 닥터를 만들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늘 전쟁에 하는 트라우마 닥터가 또 많아야 되는? 그렇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사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고 하면 협업으로 글로 전환해서 일을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내과 그런 것도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과잉 배출하게 되면 어린이 감기 하나 가지고 호흡기내과, 소아과, 감염내과 여러 과가 아마 무한한 경쟁을 할 겁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그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 거. 그건 절대로 좋은 일 아니고 건전하지도 않은 거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과가 인기가 없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지금 살았던 캐나다나 영국 여전히 외과 인기 좋고요. 전공의 TO 못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정의학 봉급이 30몇만 불일 때 외과 계열은 50만 불이거든요. 네, 같은 의사라도 그건 얼마든지 합의를 봐줄 수가 있는 거고 예, 저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게 수술방서 하루 종일 묵어야 되고 또 저 정도의 전문성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례도 많이 있어야 되고 네, 어쩌다 한 번씩 해보는 외과 의사 바람직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적정 그 양이 있어야죠. 이 사람들이 소화해 줘야 되는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급여를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선택이지. 근데 우리는 그게 뭔가 체제가 잘못돼 있으니, 아시지 않습니까? 뭐 맹장 수술해 봐야 사실 그 가격 책정된 것이 의사한테 그 줄 수 있는 것들은 외과 의사 보고 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작은 액수를 받고 뭐가 잘못되면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형사처벌에다가 민사가 매덕이고, 정부 제도가 인기 없게 만들어 놓은 거지, 외과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렇게 전쟁 뭐 이런 걸 감안했다면 반드시 오히려 공공재로 더 잘 살려줄 거야 되는데, 말하는 것들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공공재로 중요하다면 중요한 만큼 대접을 하는 네. 필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나라는 외과가 인기 없는 과가 아닙니다. 굉장히 인기 있고 소중한 거고요. 우리 의사들끼리 봐도 외과 의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과거에 무슨 모든 병원마다 막 흉부외과 뽑고 그럴 때, 흉부외과 예를 들어보면 현재 그 적은 숫자가 예. 외국에서 그 뽑는 숫자랑 비슷해요, 사실은. 선진화된 데하고. 적정화가 되겠다고 봅니다. 왜냐면 흉부외과 의사를 했으면 흉부외과 의사라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많이 만들어 놓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반의 트레이닝도 아니고 어중간한 트레이닝으로 일반인을 할 수밖에 없고 미용 성형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나라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탓하는 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뽑을 때부터 잘못 뽑아놨기 때문에. 네,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제 감염내과 의사 수가 네. 나온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내과를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요. 감염내과를 이제 뭐 여러 번 돌았었는데, 트레이닝 주치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감염내과 교수님들 뭐 이제 본인이 입원한 환자도 보시지만은 주된 업무가 이제 각 과에서 의뢰가 된 감염 포커스를 찾아달라든지, 아니면 뭐 항생제 사용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주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트 업무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이제 임프레시브했던 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의사들이 와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의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이기 때문에 감염내과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또 저도 이제 주치의다 보니까 그런 컨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서 환자도 직접 만져봐야 되고 눌러봐야 되고, 또 필요하면은 거기 주치의 선생님이나 교수님께도 이제 의견을 확인해서 교수님께 전달해야 되고, 이런 거 참여해 보니까 상당히 흥미롭고 상당히 재밌다는 느낌도 받았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의사들이 사실 감염내과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일, 그리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감염내과를 세부 전문을 하더라도 나가서 이 감염내과 전공을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그렇죠. 결론으로 도달을 네.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감염내과는 아니고 다른 이제 과목을 했지만, 주변에서 이제 고민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감염내과 상당히 흥미가 있는데, 이거 걱정이 된다. 이거 하면 결국엔 나중에 취직이 잘 되는 과목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그래서 감염병 전문가가 늘어날 거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대를 키우면 그 사람들이 다 뭐 감염내과를 전공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허상에 가까운 건데, 이런 너무나 당연한 거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의대 정원만 늘리고 의대만 새로 만들면 된다는 이런 논의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집단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내면 그것이 존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또는 동아시아 역사 이래 관리가 네. 전문성을 그러니까 우월하는 그러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의사들을 더 많이 양성하는 그런 대답이 쭉 나와야 되는데, 그거 맞지 않는 것이죠. 감성적 판단이지. 절대로 그게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역량이 나라 전체가 가진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아직도 미숙하다는 거거든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의사 수 부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증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안덕순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뭐 짧게 정리 내지는 뭐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언제나 좀 그런 종합적인 보건의료 계획, 그 뭐 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복지부가 그걸
5년마다 만드는 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산발적인 일이 났을 때만 하나씩 하나씩 뭘 잡고 오는데 그러지 말고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의 실제 수행 기관인 전문직 집단이랑 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림을 좀 같이 잘 그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아직도 우리의 정치의 무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소장님,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강사 상당히 이제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또 좋은 말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명의 의사가 양성되기까지는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의사 면허 취득 이후에 다시 전문의 수련, 필요하면 세부 수련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결국 의대 정원이 증설되더라도 의사가 실제로 활동하게 되기까지는 10에서 2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그 시차를 정확하게 감안을 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의대 정원 증설 논란 또 공공의대 설립 이런 주제들이 다소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장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이런 좋은 의견들 저희 의료계가 잘 정리해서 이 논란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보다 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